알면 당신도 법사랑. 산책하기 좋은 계절, 이 시간만큼은 범나들이 함께 떠나시죠. 법률 길라저의 방송 법대랑 MC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여러분들에게 꽃길만 내어드리겠습니다. 법대랑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법대랑엔 법들이 모여 살지요. 네, 매주 법밭에서 뛰노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저 팀장, 좀 민망하죠. 노래가 길면. 노래가 생각보다 많이 짧으면 길네요. 좋은데. 네. 이런 거 못하는 거 알면서. 네,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추석도 가고요. 네. 9월도 가고. 야, 이거 하니까 진짜 오래된 성대모사 생각나네. 하지 말랍니다. 뭐도 가고 뭐도 하고 하는 사람이 네.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좀 늦긴 했지만 추석 때는 뭐 했습니까? 예, 올해는 또 9월 초가 추석이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 만나러 네. 갔다 왔죠. 그냥 본가. 대전에 아, 기차 뭔가. 타고 다녀왔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명절 추석 때는 때? 뭐예요? 예. 추석 때는 다 같이 송편을 먹는 빚어요? 날이니까. 아, 빚지는 않죠? 먹는 날. 네. 우리가 요즘엔 잘 요즘에는 안- 좀 빚는 건 네.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냥 사서 먹는 것 네네. 같아요. 예. 자, 이게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있습니다. 뭔지 예상하시겠어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예. 직접 얼굴은 못 보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 통화하고. 전자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된 계기 같아요. 네네. 재판도 진짜 영상으로 원격 재판까지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예. 이제 이런 기술 발전이 네네. 더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와 이렇구나 필수구나. 아니 뭐 이걸로 다 하잖아요. 저는 은행 업무도 보고 가끔 이거 이제 차키 기능도 돼요. 핸드폰으로? 문에다 대면 차 열리고 시동 걸리고. 아, 그 저기 차 빌릴 때. 예. 맞아. 그럴 때 그거 그쵸. 하더라. 예, 렌트할 그러니까 때죠. 예. 이번에 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네. 여기 또 들어가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그때 방송도 했었죠. 그러니까 역시 그래도 제일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가 제일 어려? 예, 나이 얘기를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네. 예. 아무튼 이 스마트폰 진짜 재간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요. 이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비싼 이유는 네. 그 안에 이제 반도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공급이 잘 안 돼서 난리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반도체가 스마트폰만 떠올릴 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 그리고 전기차, 이 전기차에는 무려 2,000개 이상의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일어날 정도여서 반도체 업계는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네. 네. 예. 또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가 항상 1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원래 미국이 종주국인가요? 네, 반도체 이제 모국은 미국입니다. 네, 원래 네. 1980년대까지 미국 기업이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직접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산업 커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시설 투자 부담 덜기 위해서 이제 외주를 시작을 한 거고요. 뭐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 삼성이 또 올라탔죠, 그 당시에. 대만 네. TSMC라고 맞아. 하는 TSMC. 그 회사, 네. 국가 차원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 하나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나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육성해주고 투자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통과된 법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등 산업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 8월 4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는데요. 이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일명 반도체법으로도 불립니다. 특화 단지 지정 그리고 기반 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면 네, 이제 네.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일에서 90일 내에 처리가 되고요. 네. 그 도로를 비롯한 가스 용수, 전기, 폐수 처리 시설 이런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이 되고
또 신속한 기반 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네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 오는 11월까지 수요 조사 진행한 뒤에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중에 전략산업 특화 단지 그리고 특성화 대학, 대학원까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한마디로 진짜 전폭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설립을 가속화하는 거라서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뭐 차별이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꼼꼼하게 해서 좀 더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어쨌든 세계는 반도체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고 그 대응 방안의 기본은 역시나 법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국회 법 고수들이 만드는 법률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법 주제는 뭡니까? 자, 이 첨단 산업법 기세를 몰아서 네. 오늘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미래 먹거리 지원은 다다익선입니다. 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뜻이죠. 과연 어떤 분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설비 투자 시에 그러니까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더 연장해주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네. 발목 잡히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중앙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자. 미래차가 뭐냐? 그냥 내연기관만 아니면 미래차냐? 친환경 자동차 또는 전기차, 미래형 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이 있어야만 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꿈을 넘어 제2의 제3의 꿈을 이루고 또 이루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무서운 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다고 하는군요. 양양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고 마는 무서운 여자. 마음에 드는 별명이세요? 어떠세요? 무서운 여자요? 네. 저는 애정녀가 더 좋은데 네. 애매한 것을 다 정해주는 여자. 아, 애매한 것을 다 네. 정해주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상황을 싫어하는. 두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뵈니까 또 인상은 또 이렇게 푸근하시고 아, 예. 너무 저 미소가 너무 잘 이렇게 어울리시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고 12월 초까지는 이제 정기국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기간이 네. 항상 좀 보면은 촉박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바쁘고 그죠? 말 그대로 정기 국회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동안에 발의된 법안들 처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민생 관련 법안들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네네. 그런 국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 정치적 어떤 이슈들이 네. 돌발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도 사실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늘 쫓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이력 보니까 애매한 거 정해주는 거. 애정력. 네, 애정. 애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결정을 너무 잘하셨나 봐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연구 보조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예. 네. 삼성전자 상임이사 임원까지 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뭐 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셨는지. 그리고 또 뭐 이 회사가 또 경쟁이 장난 아니게 심해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상고를 졸업하기도 예, 전에 예.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미리 예, 입사하시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
반도체라는 용어도 굉장히 생소할 때. 우리가 이제 한반도긴 한데 그거하고 다른 느낌이니까.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니까. 괜히 이럴 때마다 애매한 걸 정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애매한 스테이터스에 있는 예. 물질이 바로 반도체예요. 아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이 전도체도 아니고. 그렇죠. 예. 부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반도체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네. 선생님께서 뭐 다른 은행이라든지 예. 어떤 기업체 뭐 서무라든지 네. 이런 길이 아닌 네네. 기술 회사로 가는 게 좋겠다. 네. 반도체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첨단이라고 하니 네. 너와 좀 성향이 맞겠다 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왠지 그때 듣는 순간 이 길이 내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해서 합격하고 들어왔는데 네. 역시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네. 아까 그 어떤 동력이었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지금 이 순간은 미래의 어느 순간과 바꿀 수 어떻게든 다 있다라는 게 다 스티브 있다. 잡스 얘기인데 어느 순간이 미래의 어느 순간을 결정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이 삼성에서 네. 그 직급 체계가 네. E1, E2, E3, E4, E5, E6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이렇게 돼요. 되게 많네, 체계가. 네, E1은 고졸, E2는 전문대졸, E3는 이제 대졸, E4는 대학원 석사졸, 오. E5는 이제 박사. 박사. 매칭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처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E1에서 E2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E2에서 E3 E3.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예 왜냐면 거기서부터가 없었군요. 거기서부터 이제 벽이었습니다. 완전한 그 유리 천정이 아니라 저는 뭐 콘크리트 같아요. 근데 E3를 꿈을 못 꿨던 시절 92년도에 이제 승진 시험을 봅니다. E3를. 근데 필기 시험을 합격했는데 면접 처음에 3월에 떨어진 거예요. 대부분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E3가 된 예도 없고 그런 설례도 없고 전례도 없고 생각도 없다. 아예 생각을 접는 게 좋겠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이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9월달에 면접을 볼 때는 면접관이 이렇게 5분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5명 다 남자죠. 그렇죠. 네. 사장단 이렇게 나오고 네. 한 사람씩 들어가서 면접 보는데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렇게 면접관들 계시는데 저는 오늘 면접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양재성 그럼 왜 왔나요? 네. 저 처음으로 고등학교 출신 중에 처음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 낳았고 앞으로도 육아가 걱정됩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육아가 저의 승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제가 먼저 이 회사를 버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속으로는 나는 이 회사밖에 없는데. 그날 오후에 회사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겠네. 소문이 쫙 났어요. 예. 무서운 아줌마가 나타났다. 근데 일주일 후쯤 됐을 겁니다. 발표를 했어요. 제가 합격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대단하시네. 근데 그때 그 면접에 참석해 하셨던 분이 이제 모 회사의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네네네.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뵌 거예요. 우연히. 네, 우연히. 네. 근데 저를 보자마자 무서운 아줌마 이거 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 계셔요. 아니, 우연히 오늘은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네. 임원까지 올라간다는 건 또 별개 다른 세계 같은데 네, 제가 그런 상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월화수목 금금금 지금 52시간이면 그때는 120시간을 제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일어서서 갈 때쯤 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완전 같아요. 워커홀릭이셨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 어떤 터널을 지나지만 내 후배들은 내가 이 고통은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길을 닦아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보통 설계팀에 디자인 DIS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디자인 인티그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네. 내 후배들은 하루에 정시 8시간만 하면 되게끔 네, 그리고 100명이 예를 들면 뭐 10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10명이 해도 되게끔 그리고 나머지는 리차지하고 리프레시하고 그다음에 피지빌리티 스터디하는 최선단에 가서 미리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더니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래서 시스템화 하셨네. GWP라는 그 상이 생겼어요. GWP상? Great Workplace. 어느 부서가 가장 일하기 좋은 부서냐. 그걸 받으셨겠네. 그래서 그게 처음 생겼는데 제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처음 생기자마자. 생기자마자. 그게 원오브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네요. 자, 그렇게 네. 하시다가 돌연 갑자기 정치계에 또 뛰어드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음먹은 그 결정적 계기가 있을까요? 왜 대체? 왜 대체 국회로 그 오셨나요? 좋은 네. 인물을 두고 예, 왔냐 그러고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우. 왜 그러셨어요? 2015년이니까 7년 전쯤인 네. 것 같아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의 쓰나미라고 네. 느껴졌던 게 깊은 산소 옹달새 마셔요. 네. 고도원 선생님이 노래요? 하시는 시요? 아침 편지 삼성의 임원들이 워낙 네, 일을 네. 많이 하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게 힐링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힐링 프로그램을 이제 깊은 산소 옹달샘으로 보내준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고도원 이사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상무님은 이제 꿈을 이루셨는데 꿈 넘어 꿈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뒤통수를 뭔가로 세게 맞은 듯한 느낌. 내가 꿈 넘어 꿈이 뭐지?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이기적 삶의 성공에서 이제 이타적 삶의 성공으로 가는 것이 꿈 너머의 꿈이다라고 말씀을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묘하게도 그해 두세 달 후인가 저를 영입하겠다고 제안이 온 겁니다. 메일이 왔어요. 저 개인 메일로 온 것도 아니고 회사 메일로 문재인 의원실입니다. 제목이. 그걸 저한테 포워딩 해줘서 이렇게 보니까 저를 한번 만나고자 한다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이제 비서분한테 10만 원 보내드려라. 후원. 그렇죠. 10만 원. 네, 후원 보내고 다시는 연락을 안 하는 것으로. 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관련 분들이.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대표님도 저를 만났을 때 사실 제가 호남 출신이고 또 여성이고 그것도 중요했지만 기술, 반도체 기술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의 그 얘기로 반도체 얘기를 그때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계시구나. 이분과 함께 하는 것이 어쩌면 나의 꿈 넘어 꿈이 아니겠는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 이제 입성하시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고 또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대한민국은 결국은 과학기술 강국이 돼야만 국가의 아니며 뭐 안보, 외교 이 모든 부분이 국가로서 존립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소명을 다했다,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느끼는데 제가 이제 7년 차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7년 전부터 줄기차게 또 일관되게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반도체 기술 패권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기술 속국으로 가고 그게 신식민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파를 초월해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그 사실이 일반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특수한 상황이죠. 이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온 상황을 보면 어떤 산업을 만들고 없던 길을 만들어 온 그 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익숙한 사실은 선택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정쟁의 또 도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이 이제 거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법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양정 의원님의 법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제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차트로 준비합니다. 네네. 양양자 의원님의 미래 먹거리 지원은 다다익선.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반도체 산업 크자면 감세는 필수 K칩스법 1. 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반도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패권 전쟁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법안을 내신 취지 좀 설명해 주시죠. 세계 최강국인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첫 번째 걸음을 했던 곳이 바로 평택 캠퍼스 반도체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국가들이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우리가 정보혁명이 77년도에 PC가 나오면서 네. 정보혁명이 열렸는데 네. 15년 후에 92년도에 이제 디지털 혁명이 열립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에 또 모바일 혁명이 열리고 네. 그로부터 15년 후가 지금 2022년도 네. 이 이제 무렵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네. 인공지능 AI, 네. 데이터, 5세대 통신, 6세대 통신하는 네. 5G, 6G, 네. 모빌리티 안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네. 그다음 스마트폰도 있고, 네. 그다음 드론,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배터리, 네. 커머스, 뱅킹,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네. 기본이 반도체입니다. 아 그러네. 거기 반도체 안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네요. 반도체가 없으면 모든 산업이 다 올스탑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산업의 팽창 속도가 이 메모리 반도체도 이게 팽창이 되지만 실제로 비메모리 비메모리.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의 영역이 비메모리 영역이 훨씬 더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기 때문에 예, 팽창하기 예.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더 이제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늘어날 것이고 예. 중요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앞다투어서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느냐. 이 주도력에 따라서 또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보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네. 가장 위기가 예. 이 중요한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 인재인데 그런 기술 인재가 준비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 법태랑 이 프로에서도 네. 다뤄주시니 네. 네. 정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네. 분들이 한 번 더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네. 좀 리마인드를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7년 전부터 반도체를 강조하셨고 네. 시의적절하게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한 기본 네, 네. 어떤 바탕, 네. 법을 뭐 발의를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예. 근데 그렇죠.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럼? 네. 근데 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올해 딱 30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영역까지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네. 인텔이라든지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에게 대안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이 영역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기술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예가 딱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예를 들면 삼성과 같은 반도체 생산 기지 또는 네. 대만의 TSMC와 같은 생산 네. 기지가 있었으면 네. 침공을 못했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그리고 혹시나 거거든요.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네. 나라에서 전 세계가 같이 도왔겠죠. 전 세계가 네. 나서서 난리가 날 테니까. 무력 침공은 막았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 중요한 예네요. 전 팀장, 지금 네. 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메모리 분야는 우리가 30년째 일인데 이제 네. 비메모리 분야가 좀 점유율이 낮거든요. 네. 이유가 뭡니까? 메모리 분야는 우리가 한 60% 가까이 이제 전 세계 마켓 쉐어가.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비메모리는 3%밖에 아. 우리가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세계적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가 데이터를 발표한 거 보니까 이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이 작년에 343억 달러, 약 44조 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91조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와우. 급증하는 그런 네.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네. 메모리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시스템 비메모리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플랫폼이라든지 뭐 여러 것들이 아직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한 좀 많은 난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3%가 이제 팹리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엔비디아나 뭐 AMD나 네.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을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메모리 설계 시장은. 네, 설계 시장. 대만의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더리 사업에 있어서는 한 10% 정도가 될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회인 것이 그 전 세계의 비메모리 시장의 주문을 TSMC에만 하기에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회는 전 세계의 비메모리 파운더리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보니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그래 미국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모든 거 다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게 뒷받침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그래서 미국이 제안이잖아요.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 뭐 25%를 네, 포함해서 네, 용수 네. 공짜 뭐 땅 네. 뭐 전력 네. 모든 거 다 맞아요. 인프라를 다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메이커들로서는 시장이 또 그쪽에 있고 그래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국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쉽죠.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고급 인재들 육성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이제 설비 투자 시에 어느 정도로 세액 공제를 해주느냐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행은 6%, 8%, 16%.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6, 8, 16인데 이것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은 30%, 그다음 추가 투자 시에 5%를 해주면 이제 최고로 했을 때 대기업이 25%가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의 Chips for America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서 매출로 더 이어지게 하고 그러면 매출에서 또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투자로 전환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면 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다 같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세액 공제는 꼭 필요하다. 네. 네네. 이렇게 해야 선순환 구조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지속적으로 네. 발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네. 세액 감면도 좀 규정을 하셨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처우를 훨씬 더 좋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시를 하면서 이제 다 기술자들을 빼가기 때문에 고급 인력의 유수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5년에서 10년까지, 그러니까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더 연장해주는 법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뿐만 아니라 기간도 2030년으로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2030년까지는 반도체 기술 패권 국가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 법안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전진당 지금 네. 경제국들은 세제 혜택을 크게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황이 네. 어때요? 미국의 경우는 지금 설비 투자에 25% 세제 감면 혜택 주고 예. 있고요. 중국은 이제 칩 생산 공정별 법인세 면제해 준다든지 장비하고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하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는 이제 과학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를 좀 면제해 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지금 최대한 40% 정도 보조금을 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또 일각에서는 대기업도 감세다 맞아요. 이렇게 또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를 하는 업체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를 하는 회사를 네. 뭐 삼성전자, SK 정도로 보실지 그 모르겠지만 밑에 이제 실제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그렇죠. 하부.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 중견, 중소, 벤처, 뭐 스타트업까지 다 해서 삼성 같은 경우가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함께 이 협력업체로 네, 등록된 업체만 그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산업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요식업, 체육, 문화까지도 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어떤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따른 경쟁력의 강화는 그 우리가 정량적으로 어떤 추계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클 것이고요. 그런 전체 생태계를 봐야지 어떤 한 기업의 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그 위험한 생각이고 더더군다나 반도체의 경우는 네. 안보 문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위기이고 또 가장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반도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 이제 이런 의도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양향자 의원님의 미래 먹거리 지원은 다자익선. 그 두 번째 법안은요. 세계 최고 반도체가 되려면 맞춤 지원도 필수. K-칩스법 2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입니다. 네. 네. 이 법안 역시 앞서 소개한 조세특례법과 같은 취지에서 출발한 네.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시죠? 최근에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네. 7년 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주시에 네. 용수 문제가 딱 걸려서 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네. 나중에 거의 말바지에 가서 발목 잡히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게 삼성 그 평택 캠퍼스를 조성할 때도 송전탑 이슈가 있어서 그걸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네. 송전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그 매립을 했죠. 그러면서 5년이 더 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클러스터 조성하는 초기부터 정부가 중앙에서 인허가 시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중앙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고요. 올해 8월 4일 날
게시됐던 법안이 작년에 만들었던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갔던 내용들을 네, 네. 주로 추가적으로. 담았다고 네. 보시면 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도 이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데 시간이 또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그게 또 내게 되고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예 초반에 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가자라는 법입니다. 아예 뭐 네. 예를 들어서 문제 소지들을 다 그렇습니다. 초기에 차단하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런 이제 것이죠. 메인이고 예. 또 인허가도 기존에 30일이면 사실은 너무 이렇게 오랜 길다 시간이 이거죠. 예. 그래서 15일로 네, 이렇게 네. 단축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런 법안 이런 내용도 다 네, 담겨져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략 산업 및 전략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인력 양성 사업에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정부가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양성 및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네. 반도체 고졸 인력 부족 현상을 또 네.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실업계를 나와서 삼성전자 기술대학이라는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계약학과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전자가 산업협력 프로그램으로 했던 네. 계약학과의 학교였어요. 거기를 졸업을 하고 반도체 공학과에서 네, 공부를 하고 이 석사 과정은 전기전자 컴퓨터로 다시 진학을 하게 되고 네. 그게 사실은 희망의 사다리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저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그 희망의 사다리를 우리 후배들한테 그대로. 미래 세대들한테 네. 그대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네. 해서. 근데 지금 이 법안에 네. 그런 내용들이 예.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촘촘히. 그래서 예, 빨리 그러니까요. 아니 경험하셨으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만드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재 양성에 더 힘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취지시고 전 팀장 네. 아까 미국 얘기도 잠깐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바이든 정부의 전폭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한번 짚어주세요. 미국은 지금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지금 68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반도체 지원법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 발표하면서 약 20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해서 이 기업에 10년간 소득세를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대만도 뭐 사실 지금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만여 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예. 학사 정원의 10%하고 석박사 정원의 15%를 이제 확대하기로 했고요. 아 죽기 살기네 진짜. 지금 네. 전폭 네.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이제 리쇼어링 지원 정책 펴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면 보조금 지원하는 거고, 뭐 이뿐만 아니라 해외 반도체 파운드리의 국내 유치 지원도 합니다. 대만의 그 TSMC 구마모토현 팹 조성 사업비에도 8천억 엔 중에 50%를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엄청난 혜택과 함께 미래 먹거리 네, 네. 차지하기 위한 엄청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남은 향후 과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생산 기지가 없다 보니까 네. 미국의 어떤 산업의 기반이 이렇게 네. 탄탄하지 못하고 그렇죠. 굉장히 공급망에 있어서도 이제 불안한 상황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 먼저 한국에 너무 의존적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자국 우선주의로 그렇죠. 하겠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네.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이 글로벌 시장에 특히 미국에 기술적으로 필요 없는 나라가 된다. 그 순간 저희는 끝나는 완전히 겁니다. 도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네, 네. 반도체 산업을 이제 한 수레바퀴, 이제 뭐 메모리 수레바퀴, 비메모리 또 한 수레바퀴, 두 수레바퀴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네. 유지해 나가는 네.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죽했으면 네. 대만 같은 경우는 네, 네. 반도체를 호국신기라고 하겠습니까? 국가를 지키는 예. 신령한 무기. 예. 그리고 TSMC를 호국신산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국가를 지키는 산맥이거든요. 아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반도체 우리나라의 국군 사활이 걸려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K칩스법 2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안 넘어가죠. 자, 날개를 다뤄줄 양양자 의원님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다다익선할 법안, 마지막 법안은요. 미래를 달리려면 자동차가 필요해. 미래차 산업법,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네. 자, 우리는 그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법안을 내셨나요?
사실 이 법안은 네. 제가 2021년도 작년도에 이제 냈던 법안인데 전기차, 수소차, 뭐 친환경차 이게 누적 보급 대수가 25만 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할하는 법안이 사실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산업법을 이제 발의를 했고 우리가 그 대외적으로는 수소차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도 5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 산업을 또 반도체 산업처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계류 중인가요?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기술로 선도 국가로 가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시고 뭐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법안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자 해도 전혀 이 산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네. 제가 보니까 이제 반도체하고 요 세 번째 법안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는 네, 그런 법안인데 그렇습니다. 예, 전 팀장 네. 역시 우리나라도 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뭐니 해도 미국의 지원이 가장 크겠죠, 그죠? 네, 미국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산업을 네. 아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등에 479조 원을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보조금과 배터리의 어떤 자생력 강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 EU가 유럽 배터리 혁신으로 배터리 자립에 또 4조 원을 투입했고요. 중국의 경우는 이제 신에너지차를 핵심 그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 경쟁력이 약한 내연기관 차량 대신에 네네. 신에너지 차량 연구를 진행해서 현재 그 신에너지차 분야를 7대 신흥 산업으로 선정하고서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반도체만큼이나 또 굉장히 치열한 아우.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을거리는 다 치열한 거예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실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려면 그래서 반도체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 전체 경제 또 중국의 전체 경제에 거의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6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고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IRA의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협상의 도구로 카드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카드로 써야 되는 거죠.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협상할 때 네. 당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 이제 법안을 내셨어요. 예. 핵심 내용을 좀 짤막하게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미래차가 뭐냐. 그냥 내연기관만 아니면 미래차냐. 그것보다도 정확하게 미래차에 대한 규정을 해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법률에 따른 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도 커넥티드 카 뭐 이런 새로운 개념의 미래 자동차를 포괄할 수 있는 미래 자동차를 우선 정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또 3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고 심의하는 미래자동차 산업위원회를 설치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래자동차를 연구하는 것은 또 내연기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개발 및 수요 창출 등 또 미래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근거가 되는 그런 조항들을 마련해서 미래자동차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네네. 미래 자동차가 뭐냐 정의하고 네. 그거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거. 저 보셔요. 네.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네.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운전면허증을 필요하냐? 누구한테 주는 거? 차에다 줘야 차에다 되는 주느냐 사람이 받아야 예를 들면 재밌네. 이제 그런 법안으로도 발전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전환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으셨는데 이건 예. 자동차 관련 기존 사업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그렇죠. 사업을 전환할 때 네네네.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초기에 그런 컨설팅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현재 여러 지역에서 네. 미래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뭐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도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광주만 해도 저희 지역구인 광주만 해도 현대 기아차 이거 충지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아차가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또는 전기차 미래형 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이 있어야만 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생산 기지가 네네네. 뭐 울산에도 있고 네네네.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법안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차로의 전 전환을 스무스하게 네네네. 할 수 있는 예. 그런 법안이 될 것 연착륙 같습니다. 할수 있도록. 예, 연착륙. 아무 탈 없이. 자꾸 제가 영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 네. 일상 용어시니까. 네, 예. 네, 네. 저희도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양자 의원님의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국회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가 확실하시네요. 3년간의 그 노하우를 제가 이 시간에 다 못 담았습니다만 너무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입법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목표가 무엇인지 좀 들어볼게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라는 1차 목표를 달성을 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시즌 2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관한 한 법안은 제가 다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의 특위가 만들어져야 네. 이런 발의하고 심사하고 통과시키기까지 정말 여야가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떻게 지역 균형 차원에서도 활용을 하면서도 네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느냐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최고의 반도체 설계 전문가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통 큰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데요. 또 어떤 역사를 앞으로 쓰실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지난 여름에 진짜 엄청난 폭우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비가 내렸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네, 맞아요. 이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했고요. 네네. 도심 한복판에서는 그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은 네. 폭우 이후에도 땅이 꺼진 곳까지 생겨서 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우로 인해서 네네. 그 건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 피해 또 컸는데요. 뭐 주택이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백화점이나 대형 네. 상가 이런 네. 데에서도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누수 때문에 곤란하신 분들 많은데 오늘의 사연 역시 누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 아, 도대체 그 자식보다 내가 못난 게 뭐가 있다고 이 그런 북어대가리 같은 놈하고 바람이 나서 날 버린 거냐고. 우리 궁금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딱 한 번만 연락해보자. 자니? 차단. 뭐야, 차단? 이런 막대 먹은 지집에 피는 주룩주룩 오고 꼭 내 마음 같구나. 하늘아, 너도 실현 당했냐? 이 불쌍한 자식. 똑. 에? 아, 이게 뭐야? 아, 내 눈물이 왜 천장에서 떨어지나? 혹시 비가 새는 거? 아, 이런 되는 일이 없네. 여친한테 까이고 천장에서 물 새고. 아이고, 내 신세야. 오래된 아파트에 살던 태랑 씨는 비가 오는 날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누수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윗집을 찾아갔지만 윗집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는데요. 띵동. 띵동. 아이, 저 아랫집인데요. 그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천장에서 물이 자꾸 떨어져서요. 누수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여기 세입자예요. 집주인 따로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집주인분 연락처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통화해서 좀 해결해 볼게요. 아, 집주인 연락처가 잠깐 여보. 집주인 연락처 어떻게 함부로 알려줘.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우 여보 빨리 들어가. 저 사람 무섭게 생겼어. 그럴까? 그럼 우리 바빠서 이만. 아, 저기요.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태랑 씨가 윗집에 가서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윗집 사람들은 자신들은 세입자라며 집주인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고 나 몰라라 했는데요. 그 이후 누수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물 또 떨어지네. 떡. 아,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다 벽지랑하고 다 젖겠네. 오늘은 내가 결판을 내고 만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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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왜 또 오셨어요? 아, 왜 또 왔겠어요? 그 누수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뭔가 대책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우리 집 벽지랑 가구 다 망가진다고요. 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집주인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요. 어? 그 자기 집 일 아니라고 이렇게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글쎄, 우린 모른다니까요. 이 양반은 꼭 바쁠 때만 찾아와서 이러네. 아, 모르긴 뭘 몰라요. 아, 집주인 진짜. 연락처 그거 알려주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요.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어요.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아니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아유 우리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야, 제가 위층 사람 연기를 했는데 아래층 사람 진짜 이 복장 터지겠네요. 이게 누수라는 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당연히 윗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태랑 씨 입장에서는 난처한 꼴이 됐어요. 그러게요. 이제 누수 네. 원인 알려면 예, 그렇죠. 위로 갈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밑에서 솟 네. 고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수가. 윗집 협조가 필요한데 네. 지금 윗집 사람들 태도가 글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서 또 부실 시공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네. 누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맞아요. 누수가 생기면은 방수 공사도 해야 되고 네. 누수 탐지 뭐 공사 비용이 만만치가 네. 않기 때문에 예. 이웃 간에 좀 예민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런 아파트 누수 문제 간혹 이렇게 서로가 다툴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지고 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일단 민법 네. 757조에 따르면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뭐 지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같은 경우는 자신이 특별히 과실이 없다면은 네. 지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 그럼 그 누수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가요? 그래요. 누수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이 어디서 새는지 네. 어떻게 새는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맨 눈으로 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좀 드물고 모르죠. 실제로 좀 파악하려면 누수 진단 업체를 좀 불러서 누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네, 네. 누수가 위층의 전유 부분,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법률 용어인데 윗집에서만 사용하는 그 뭐 바닥이라든지 방이라든지 네. 그런 공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혹시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인지를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용 부분의 하자인 경우에는 공용 부분의 전체 소유자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전유 부분인 경우에는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동 책임이라는 얘기네. 공용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태랑 씨의 경우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 왜 새는지 지금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윗집 사람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니까 네. 집주인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다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상황 이거는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임차인들에게 네. 내가 이렇게 이 누수 상황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임차인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네.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네. 직접 임대인에게 이런 상황을 연락할 수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본인들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이네. 손해가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아랫집 사는 사람들은 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야 돼요. 내가 몇 월 며칠 이렇게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렸고 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정확한 진단을 해서 네. 손해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윗집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확대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분들이 책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은데요. 그럼 내용 증명 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에도 거기다 적어서 불구하고 물에다 붙여라? 이걸 말로만 한 경우에는 네. 또 어떻게 근거가 증거를 남길 수가 네, 없으니까 네, 이런 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두는 게 좋은데 임차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소유자에게도 내용 증명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보내두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네. 그 등기부 등본 떼면 그 집주인 주소 알 수 있겠네. 그러네. 우리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랫집에 사시는 분도 이런 그 적극적인 행동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관리 사무실이나 동대표, 부녀장한테 이거를 하소연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누수의 원인이 만약 윗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윗집 바로 위에 사는 그 세입자나 네. 아까 얘기한 임대인이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 건가요? 우선 우리 사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단독 세대고 그래서 뭐 동대표라든지 분회장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제가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려면 등기부 등본도 연락하셔라라고 네, 하는 네, 건데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툼이 가장 없고 깔끔하겠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들끼리 얼굴 붉힐 필요 없이. 맞습니다. 예. 그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을 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이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민법 393조의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통상 손해? 네, 통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손해이고요. 일반적인 손해. 네. 통상적인이라는 뜻이구나. 네, 특별 손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 그 아랫집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누수가 네, 발생해서 아우, 짜증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알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 현재 상황은. 그러네. 이런 건 특별 손해라고 해서 반드시 알려줘야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통상 손해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누수가 발생했으니 이 부분 누수 처리에 대한 보수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랫집에서 선정한 업체에게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업체 간의 견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랫집에서 선정한 업체는 굉장히 비용이 비싸. 네. 이런 경우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객관적인 감정 가격만큼만 배상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감정 가격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건 뭐 일리 있네요. 네. 예,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지사지잖아요. 역지사지. 윗집에 있는 분들은 아랫집의 피해를 나몰라라 하지 마세요. 본인들도 그 윗집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서로 좀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어느새 추분이 지났습니다. 네, 추분은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는다 이렇게 네. 하는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가을에 또 우리 다 같이 함께 책도 많이 읽고 좀 여유를 느끼는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책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신변이. 그러게요. 예. 그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간창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농촌 체험이 또 인기예요. 저는 이제 아들 요즘에? 데리고서 거기 한번 가볼게요. 아이들이랑 예. 체험 좀 많이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요즘에는 봄, 가을이 짧아진 만큼 언제 가을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가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도 올해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소중한 짧은 가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국정감사 기간에 쉬었다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바로 그냥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태랑 없어졌나? 이런 오해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면 당신도 법태랑!